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공주처럼 떠받들어지면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저는 온화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별탈 없이 안정적으로 자랐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아무리 평범해도 아버지가 한 번쯤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엄마가 아프시는 등 풍파 한 번쯤 겪지 않은 경우가 없던데 저는 지루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이 매일매일 걱정 없이 평탄했던 어린 시절을 겪으며 자라왔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다 자라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됐어요. 특히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요. 어릴 적 아침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 저희 집에선 늘 같은 풍경이 연출됐어요.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엄마는 아침 준비를 하시거나 아침 준비를 다 마치신 날은 커피를 마시며 아빠 옆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거실에는 TV 대신 책장과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어서 늘 그곳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세 가족은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모두 기상을 해서 말이죠. 집안 풍경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완벽하게 매일같이 루틴을 반복하며 조금도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 없이 정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셨어요. 심지어 아빠는 직장도 30년 넘게 꾸준히 한 곳만 다니셨죠. 평사원에서 이사까지요. 남들은 1년이 멀다 하는 이직도 한 번 안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사로 지내시면서 실무는 안 해도 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셨어요. 그야말로 회사에 뼈를 묻으신 분이죠. 이런 늙은이를 끝까지 안 내치고 받아준 회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쏟아내고 나와야 마음 편히 이번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겠니? 다른 회사에서 고문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친구분이 퇴직금 받아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을 때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심지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2년 전쯤 신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에 경영난이 찾아왔는데 모아둔 전 재산을 회사에 기부하며 부도를 막기도 하셨죠. 그것도 멘붕에 빠진 젊은 대표님을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다독이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잘 견뎌서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도 건재한 회사로 남아 있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덕분에 회사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회사에 몸 바쳐 평생 모은 돈을 다시 회사에 갖다 바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무한히 존경하고 계셨어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다. 너도 늘 한결같은 사람을 골라. 그래야 인생이 평탄해져.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 팔자 뒤흉박인 거 아직은 어느 정도 유효하잖니? 난 너희 아버지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너는 어떨지 걱정이구나. 딸이니 엄마 팔자를 닮으면 좋으련만. 엄마는 엄마 인생이 무난했던 공을 아빠에게 돌렸지만 사실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한평생을 성실하게 산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제 공부를 봐주신다며 퇴직하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낮 시간에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셨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집에 널브러져 있거나 살이 쪄서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늘 언제나 조금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이 선을 지키는 분이셨죠.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무남동료로 자란 저 역시 성실함 하나는 제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아이는 아니었어도 늘 위태롭지 않고 안정적인 성적과 멘토를 유지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무난하게 명문대에 입학해 무난하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교직 이수가 되는 전공이라 엄마처럼 교사가 되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외동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교단에 서는 것보다는 회사에 다니는 게 덜 부담될 것 같아 입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처럼 욕심 없이 무난한 인생을 택한 것이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우연히 모임에 나갔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잘 맞아서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네. 나도 그러고 싶고. 그래도 되죠? 물론 그 전에 보여드려야죠. 언제 데려올까요? 평범하기로 대한민국의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던 저는 결혼도 딱 결혼 정년기에 하게 됐어요. 그것도 비슷한 나이, 비슷한 학벌, 비슷한 연봉을 가진 사람과요. 남편 역시 이름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임에서 만나 첫눈에 호감을 느낄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저는 키가 좀 크고 말수가 많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딱 그랬죠. 게다가 남편은 누가 봐도 훈남이라고 할 정도로 외모도 준수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은 저의 단아한 옷차림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요조숙녀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뭐랄까? 기품이 있달까? 뭔가 점잖은 느낌이 있었어, 너한테는. 그리고 말투까지 얌전한데 술도 얌전하게 마시고 딱 내 스타일이다 싶었지. 평범한 외모에 밝고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라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모임에 있던 수많은 미녀들을 제치고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 모임에는 남편은 가장 눈에 띄는 미남이었거든요. 다른 여자들이 남편을 보고 보기와 다르게 취향이 참 예스럽다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1년을 데이트하다 드디어 결혼 약속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자가 봐도 정말 잘생겼네. 우리 딸이 왜 반했는지 알겠어. 허허, 그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시고. 남편을 집에 데려간 날 매일 똑같았던 저희 집 루틴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가볍게 하던 저녁 식사는 잔칫날에 버금가게 화려하게 차려졌고 3시간 가까이 이어졌죠. 술도 있고 아빠의 큰 웃음소리도 있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60년 루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아빠는 결혼식은 물론 상견례도 못하시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엄마랑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는 다시 눈에 뜨지 못하셨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온 것인데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싣고 가는 동안 이미 사망하셨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쓰러지셔서 심장이 멎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셨던 엄마는 강한 충격으로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셨죠. 충격을 받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날을 앞두고 세상에서 저를 가장 환하게 비추어주셨던 아빠가 떠나신 거니까요. 단조로웠던 일상에 새 식구의 등장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하셨는데 얼마 즐기지도 못하고 떠나신 아빠를 위해 저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아빠 없이 상견례를 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1년이라도 미루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러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도 반대하실 것 같다며 그냥 진행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빠 없이 결혼식을 치르려니 걱정이 많았어요. 신부 입장도 그렇지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몸도 성하지 않은 엄마가 혼자 혼주석을 지킬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새 신부인데 환하게 웃지 못하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아빠와 함께 일하셨다는 이사님의 전화였어요. 장례식 때 봤죠? 아버지랑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뭘 도울 게 있을까 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어머니랑도 잘 알고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요. 신부 입장할 때도 그렇고 패백할 때도 그렇고 물론 결혼식에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내 지인들까지 죄다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나중에 손주 데려올 때까지 건재해야 한다고 전 재산 회사에 기부하시더니 손주는커녕 딸내미 결혼식도 못 보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고 덕분에 우리 임원들도 아버님 뜻에 따라 기부에 나서는 바람에 회사도 탄탄하게 잘 돌아가는데 뭐라도 보답을 해야지. 장례식 때 워낙 많은 회사분들이 오셔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유난히 많이 통곡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아빠랑 연배도 비슷해서 여쭤보니 입사 시기가 비슷한 이 사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와주셨는데 결혼식에도 아버지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빠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셔서 형제도 없는데 저까지 형제 없이 혼자인 걸 장례식에 오셔서 보시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감사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 따라 회사에 평생 모은 기부금을 내놓은 분들이라니 아빠 말고도 그렇게 답답한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답답하게만 느꼈는데 세상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누구보다 명쾌하다 사셨던 아빠였다는 걸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한 분이 아빠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는 엄청난 화환과 하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이사님들이 지인과 친척분들께 마치 딸이 결혼하는 것처럼 알려져 하객들이 많아진 것이었어요. 정말 아빠처럼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빛내주셨죠. 꼭 잘 살아야 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 살 수밖에 없을 거야. 훌륭하신 분이니 그 덕 다 물려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우리는 아버님께 진빚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갖다 써요. 결혼식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엄마와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다 토해내며 엉엉 울었어요. 하객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요. 저는 그렇게 울고 나니 비로소 쌓였던 슬픔이 해소되고 미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엄마는 그러고 나서 시름시름 앓게 되셨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겨우겨우 사위한테 상 차려줄 정도로 기운을 못 내시더니 결국 얼마 안 가 쓰러지셨죠. 병명도 없이 기력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두 분이 평생을 서로 기대며 사셔서 아빠의 빈자리가 컸던 것 같아요. 아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매일매일 나도 데려가지 하면서 살았어. 아빠가 너 결혼식 잘 시키고 오라고 안 데려가나 싶어 결혼식 치르고 데려가 달라고 빌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너한테는 미안한데 엄마 이제 아빠한테 가고 싶어.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적적해서 못 살겠어. 이제 아빠 옆으로 가도 되지? 김서방이 있으니 내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 다행이야. 잘 살고 항상 네 곁에 엄마와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마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진짜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 엄마가 그런 말 하면 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약한 소리 절대 하지 마. 어떻게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결혼 휴가를 쓴 지 얼마 안 돼 또 휴직기를 내며 엄마를 정성껏 간호했는데요. 제가 매일 옆에 있으면 살 의지가 생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제야 아빠 만날 준비를 마치고 마음 편히 떠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도 병원에 계신 지 일주일도 안 돼요. 하늘로 떠나셨어요. 피곤하다고 하품 몇 번 하다 잠이 드셨는데 그대로 편안하게요. 아빠가 엄마와 제가 가장 편안할 때 엄마를 데려가신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아빠와 엄마를 잃게 된 저는 양팔을 잃은 듯 맥이 빠졌죠. 남편이 있어 기댈 수 있었지만 한쪽이 허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었어요. 엄마의 장례 역시 아빠 회사 이사님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이렇게 3번의 큰일을 겪을 때마다 그분들이 나타나 주시니 마치 수호천사처럼 든든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둘째 날 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소식을 듣고 연락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모르니? 아들놈이 어미 전화를 피하니까 이제 며느리까지 전화를 안 받네. 참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복 없는 년이 며느리 복은 있을 리가 없지. 암튼 너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내가 지금 거기 가볼라니까 어딘지 주소 대. 택시 잡고 있으니까 빨리. 술에 잔뜩 취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였죠. 무슨 이유인지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고 묻지 않아도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님과 둘이서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었고 어머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상처가 많나 보다 싶어 저도 더는 묻지 않았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귀한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한다고 하면서 키웠어도 늘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무슨 도움이 됐었겠습니까? 살가운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제 가슴 한편에 항상 대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도 혼자서 잘 커준 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잖으신 시아버지의 겸손의 말씀에 엄마는 살짝 눈물까지 보이셨죠. 엄마 없이 자랐을 남편 생각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더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상견례 중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가더니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오래 어색하게 기다리신다 싶어 제가 나가서 남편을 찾았죠. 그랬더니 한식당 주차장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미쳤어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온 거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 가요.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엄마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화려한 옷차림에 멀리서 봐도 눈부시도록 주렁주렁 주얼리들,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의 3종 세트를 겸비한 중년의 여성. 저는 한눈에 그녀가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쏙 닮은 빼어난 미모 덕분이었죠. 남편이나 아버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녀를 보자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자기야, 뭐해? 다들 기다리셔. 그런데 누구셔? 나 얘 어미지. 너구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여자는 엄청 평범한 스타일로 골랐네. 하여튼 나는 하나도 안 닮고 지아비만 닮아가지고. 예, 반갑다. 난 이 시엄마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는데 이놈처럼 무시하지는 말아줘. 그건 아무리 겪어도 절대 이력이 안 나는 법이거든.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죠. 남편은 제 앞에서 바람 피우다가 들킨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모르고 당황했는데 어머니를 보자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뵙네요. 어머니도 들어가시죠. 아버님이랑 저희 엄마가 어색하게 계실 거예요. 빨리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감이 어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엄마는 당장 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발. 만약 아내까지 들어오면 정말 나 가만히 안 있어요. 아들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 싫으면 당장 가라고요. 알겠어요? 남편의 그런 거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강하게 제 팔을 이끄는 남편의 힘에 못 이겨 식당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깐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면서 담배 한 대를 꺼내 무시더라고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저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이거나 왜 이렇게 거칠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신 거야? 어머니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두 분이 같이 오시지. 그리고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자기 그런 사람이었어? 너무 놀라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다시 이성을 찾은 듯 순한 양이 되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말하자면 길어. 너는 상상도 못할 인간이야. 저 여자가... 암튼 어른들 기다리시니 일단 들어가자. 엄마 본 건 비밀로 해줘.
내가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 시어머니가 왔다는 사실을 부모님들께는 알리지 않은 채 저희는 서둘러 상견례를 마쳤고 남편은 저와 엄마를 데려다 주면서 저만 따로 불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같이 평범한 부모를 둔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할 강력한 분이셨죠. 저희 시어머니는요, 사연인즉슨 어머니는 시골에서 엄청 가난한 집 셋째 딸이었고 아버님은 그 지역 유지의 장남이어서 딱 한 번 선을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신 데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셔서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못 가자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동네에서 가장 예쁜 며느리를 선발해 장가를 보내주신 거였죠. 그렇게 어머니는 미모 하나로 소위 말하는 결혼 로또를 맞게 되었는데 당시 별명이 시골의 문이었다고 얼마나 예뻤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의 미모를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동네에서 담장 너머로 연애 편지를 보내오던 서너 명의 사내들을 어장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댁의 재력 이야기를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집을 가신 거였어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장관리하던 습관을 못 버려 집안에 큰 소리가 잦아들 날이 없었다고 하죠. 내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는데 한 번은 멀쩡하게 양복 차림을 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머리를 곱게 넘겼는데 어린 내가 봐도 아빠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 양복색도 화려하고 엄마 계시냐고 해서 엄마를 불러왔는데 그 아저씨를 보더니 엄마가 아연실색을 하면서 나한테 500원 쥐어주고 아빠한테 말하면 혼난다며 아저씨랑 나가버렸어. 그렇게 다저녁이 되어서도 돌아오질 않았는데 아빠가 퇴근을 해서 엄마 어디 가셨냐고 물으시는 거야. 모르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저녁도 안 먹고 엄마가 준 돈으로 슈퍼에서 사탕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어서 입에 잔뜩 묻어있는 걸 보고는 조용히 밥을 차려주시더라고. 그때보다 훨씬 전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 게. 아이도 있는데 버젓이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매일 싸웠고 결국 남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혼 당시에는 아예 집을 나가 얼굴 보기도 힘든 때였다고 하죠. 남편은 어린 나이에 혼자 밥해 먹으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잘 자라준 것이 고맙기만 했어요. 2번이나 머리채 잡혀서 끌려오고 결국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해? 또 돈 떨어졌나 보지. 평생 아버지 지갑만 터는 강도 같은 여자야. 그런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 못했어. 실망했지? 신경 쓰이면 지금이라도.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꾹 안아줬어요. 멀쩡하게 보이는 모습 뒤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던 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부모님이 상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고 자란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단단한 척 스스로를 무장하고 살았던 남편은 그제서야 엄마가 500원을 쥐어주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그날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제 품 안에서 펑펑 울고 말았죠. 아이고, 생전에 얼굴도 못 뵀는데 어떻게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제 못난 아들 사위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잠드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들어왔고 엄마에게 절을 올리셨어요. 몸에 딱 붙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잔뜩 술에 취해서요. 어설프게 절을 올리는데 짧은 치마가 훌렁 올라가서 다 보일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늦은 밤이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밤을 새우던 한 이사님이 얼른 다가가 무릎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어머나 친절하셔라. 어딜 가나 나는 신사분들한테 인기가 좋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처음 본 이사님께 콧소리까지 하시는 시어머니를 다행히 남편을 보지 못했어요. 마침 잠깐 밖에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여서 저 혼자 어머니를 맞이했죠. 그래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다. 남자 품에 잠들어야 여자지. 아욱척스럽게 혼자 살아봤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엄마를 봐. 남자 없으니까 금방 병나시잖아. 아이고, 그 심정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아이고, 사돈, 아이고. 남들이 듣건 말건 할 말 다 하는 새빨간 원피스의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자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점잖은 아빠 회사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서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떠들고 술을 드시더니 급기야 제게 핸드폰을 꺼내 남자 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예. 이 남자가 괜찮니? 아니면 이 남자가 괜찮니? 한 남자는 띠동갑 오빠인데 돈이 많아. 생긴 건 이래도 벤츠 타고 다닌다. 그리고 다른 남자는 10살 연하.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돈은 없는데 뭐 젊으니까 열심히 벌겠지 뭐. 사돈 장례식에 와서 며느리에게 남자 사진을 보여주다니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이라 해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아무 반응을 못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빴는지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늙은 게 남자 얘기하니까 토 나오냐? 너도 아들놈이랑 같은 과야. 세트였어? 나도 너처럼 시집이나 갈라 그런다. 왜? 나는 시집도 가지 말란 법 있어? 여자는 무조건 남자 옆에 있어야 빛이 나는 거. 그때 남편이 들어와 엄마의 핸드폰을 낚아채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배실시 웃어버리더라고요. 마치 띠동갑 오빠 10살 연하 남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교태를 부리셨죠.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옷차림은 그게 또... 취했어요? 일어나요. 택시 잡아줄 테니까 빨리 가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때 정말 가만 안 두... 그런데 남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술이 너무 취해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어머니를 잡아 끌던 남편은 포기하듯 팔을 놓았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코까지 드렁드렁 골면서 혼자 숙면에 취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야 했죠. 다음날 아침 장례식 마지막 날이어서 발인을 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저와 남편, 이사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도록 시어머니는 코를 골며 잘 자고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정리를 마치고 화장장으로 떠나려는데 아빠 회사 대표님이 장례식장에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서류 준비를 하느라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서류 내용을 설명하셨죠. 생전에 아버님이 기부금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회사가 과연 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주변에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 다른 이사님들까지 솔선수범해 주셔서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 직원들과 함께 해왔으니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은혜를 갚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기부하신 금액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드리기로요. 회사의 성장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것에 대해 회사가 보상금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 서류에 따님이 사인을 하고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을 도와주신 이사님이 오셔서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이랑 땅이랑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거랑 회사에서 돌려드리는 돈이랑 다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딸내미 시집가면 집은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사면 되겠네. 아빠의 엄마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리느라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든든하게 살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들였는데 누군가 통장을 확 낚아채는 바람에 엄숙했던 분위기가 확 깨지고 말았어요. 돈 얘기에 어느새 잠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였죠. 에? 이게 대체 얼마야? 잠깐만. 0이 하나, 둘, 셋, 넷, 8개? 10억? 엄마야, 대체 이게 무슨 돈벼락이니?
아유, 어머나 세상에. 술이 다 확 깨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밀치고 통장을 빼앗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민망했는지 화장이 떡진 얼굴로 변명을 해나갔죠. 어머 얘, 뭘 그렇게 오바야. 요즘 뭐 아무나 통장 갖고 간다고 돈 내주니? 별 걱정을 참나. 아유, 얘가 원래 좀 그래요. 지 아버지 닮아서 재미가 없어. 그럼 다들 고생하세요. 저는 이만. 그러면서 제 발로 사라지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몇 달 새 너무 큰일을 줄줄이 치르느라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죠. 누워있으면서 계속 회사를 쉬고 있으니 눈치도 보이고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통장으로 뭐라도 시작해볼까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어차피 집은 아버님이 해주셨으니까 남편도 우리 노후를 위해 커피숍이나 빵집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찬성했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저희 부부만큼이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내드린 지 3일도 안 돼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예, 나 이번에 재혼하기로 했다. 그때 내가 말한 10살 연하남 있지? 너도 기억할 거야. 너희도 자식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친정엄마만 엄마냐? 시엄마도 엄마야. 엄마가 새 출발한다는데 돈 많은 딸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니? 첫 번째 시집은 입을 한 채만 들고 팔려가듯 갔다마는 두 번째는 나도 호텔에서 호사스럽게 할란다. 너만 호텔에서 결혼식 하니? 나도 할 거야. 그러니 네가 결혼식 비용 좀 보태라. 아예 책임지면 더 좋고. 얼마나 할래? 내가 네 사정 다 아는데 시원하게 쏠 거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만 보면 두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지 알겠더라고요. 절대 본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 없이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 내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남편이 더욱 짠하게 느껴졌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입맛이 확 달아나 버렸는지 저녁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만 쉬면서 화를 참아내더라고요. 차라리 소식 모르고 살 때가 좋았어. 어린애가 혼자 밥해 먹으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던 때가 좋았다고. 본색을 아니까 나한테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기가 힘들어. 나한테도 문자 보냈더라고. 어떤 영감탱이 하나 물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모양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영감탱이? 그분은 영감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럼 둘 중에 그 띠동갑 못 바라는 분이랑 결혼하신다는 거야? 둘 중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2명의 남자 사진이 떠올랐고 남편에게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남자 얘기를 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며 남자의 환장을 했다고 기가 막혀 했어요. 지금 한 남자하고는 혼인신고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럼? 평생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면서 남자들을 끌어들이더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남자들을 갖고 놀아? 이젠 정말 너한테 창피해서 못 참겠다.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연을 끊어야겠어.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한테 접근 못하게. 남편은 제대로 각오를 한 것 같았어요. 혼자서 당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까지 그러시니까 못 참겠다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어떤 부모님들한테 자랐는지 뻔히 아는데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젠 참을 만큼 참았고 제대로 결판을 짓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뻔뻔한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다시는 저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남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남자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기절할 땐 놀라셨지만 어른답게 곧 이성을 찾고 저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결혼식을 치른 후 나머지 비용을 정산할 때 제가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죠. 그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른 척 순순히 어머니 뜻을 따르며 디데이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결혼식 날이 밝았고 예식장 조명보다 환하게 웃는 새 신부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쓴웃음을 감춰야 했어요. 아, 네가 웬일이니? 장가 가니까 어미 생각도 다 하고. 사람은 역시 결혼을 해야 돼, 그치? 아이, 그래서 엄마도 결혼해서 이참에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도와야 돼. 자식이 자식돌이를 해야 사람이지. 안 그러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연신 웃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남편과 저는 준비한 복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실현시키기 시작했어요. 곧 식이 시작됐고 시어머니는 10살 연하남과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했죠. 그리고 주례 앞에서 돌아서 하객들을 향하던 그때 혼주석에 앉아있던 저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정면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희 옆에 있는 또 한 사람, 혼인신고를 했다는 바로 그 띠동갑 연상 남자와 함께 말이죠.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부케까지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었고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 미리 도움을 청해두었던 경찰들을 출동시켰어요. 결혼식장은 어느새 아수라장이 됐고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잡혀가셨죠. 결혼을 빙자한 사기죄로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자기야, 이건 함정이야. 알지? 나 믿지? 나 사랑하지, 자기야. 어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채로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의 두 남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띠동갑 연상남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남자의 경제권을 모두 갖게 된 상태였고 그 돈으로 10살 연하남과 결혼식까지 치르면서 연하남의 마음을 사려는 이중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죽는 날까지 부부로 살자고 약속했던 여자가 버젓이 다른 남자의 아내 노릇을 했다는 걸 안 두 남자는 충격을 받았고 남편과 미리 계획을 짰던 연상남의 신고로 어머니는 현행범이 된 것이었어요. 저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껍데기뿐인 엄마에게 당하며 살아왔지만 두 분은 이만 정신 차리시고 새 인생 찾으시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그 말뿐이네요. 부디 또 다른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엄마가 죗값을 충분히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마디를 남기고 남편과 저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뒷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꾹 안아주면서 얘기했어요. 부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여자는 죄다 못 믿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 만나고 내 인생이 충분히 보상받게 된 것 같아. 이젠 혼자 괴로워하지 않을게. 우리 같이 싸우자. 그리고 우린 장인 장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자. 내가 잘할게. 저 역시 지금껏 외롭고 괴로웠을 남편을 꾹 안아주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었어요.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쯤 저희는 시어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결국 남자들과 합의가 안 되어 차가운 감방에 가게 되셨다고요. 철없는 남자 관계로 가족도 사랑도 모두 잃고 시어머니는 늙은 나이에 철창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며느리 가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이 기회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할머니가 되시길 기대하는 마음뿐입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